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어쨌든 바쁜 와중에 이제 우리 대학생 등 우리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제 김동완 대표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또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금융아카데미에 이제 함께해 주시기로 한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이 금융 아카데미에 직접 나와서 이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좀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FSS 금융 아카데미를 시작한 게 2011년부터고 매년 한 6회, 7회 정도, 7, 8회 정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 컨텐츠를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 더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황 변화로 해서 관심이 높아졌긴 했습니다만, 꼭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시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어떤 관심 없이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의 자산 운용도 있지만 피해를 입거나 또 손해를 볼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일반적인 금융 지식이라든가 경제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 있는 어떤 큰 담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것과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또 설명드리는 방식 등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내용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당국, 이제 우리 감독 당국도 있지만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업계 전문가라든가 학계분들도 저희가 모실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잘 매월 있는 행사에 좀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짓 몇 가지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라든가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면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좀 또 의견을 주고받아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제 서두를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프로TV의 김동완인데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출장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 출장에서도 정말 공감을 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민족 하나를 꼽으라면 나라를 떠나서 유태인이잖아요. 제가 장사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 출장에도 느꼈는데, 유태인과 이른바 장우를 겨룰 만한 민족은 흔치 않은데 유력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좀 모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돈에 대한 관념, 또 금융에 대한 접근성,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역에 제가 증권회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역에 있을 때는 이 건물에 가급적 안 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원장님과 특별히 MZ세대 청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돼서 개인적인 소회가 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질문의 순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먼저 뵀는데 그 순서에 관계없이 오늘은 정말 진솔하고 여러분과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금융교육이 법제화돼서 지금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으로 돼 있더군요. 이제 국민들께서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 국가가 해야 되는. 국민들께 의무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21년부터 이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어떤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지정이 돼서 그거를 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정부, 국가는 국민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수탁을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제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다만 이제 저희 금감원도 열심히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이제 금융회사들도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융회사 직원들은 감독원을 규제하고 또 잘못하는 거 벌 주고 물론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금융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 대한 금융에 대한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작년 한 해에는 뭐 꼭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9만 3천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 내지는 대학생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다 실시해 왔고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플랫폼도 이제 이금융교육센터라고 해서 이제 뭐 영어로 이치고 금융교육센터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온라인 교육 뭐 프로그램도 있고 오프라인 지금 저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고 하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소개들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뭐 우리가 뭐 환율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주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자산, AI, 빅데이터,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올려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어쨌든 저도 이제 사실은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 중요성이 커지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냥 뭐 아니 나는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물가 수준이 갑자기 2%대에서 7%, 8%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적금이 3%, 4%대면 사실은 뭐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개별적인 금융 상품이라든가 어떤 금융 시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우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가 향후 전망을 해야 내가 무슨 적금을 들거나 정식 펀드를 들 때 1년짜리를 들지, 그렇죠. 3개월짜리를 들지, 6개월짜리를 들지에 대한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라든가 국내 경제가 해외와의 연계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제 자신도 직접 그 뭐랄까 역할을 담당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된 겁니다. 사실 바라기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정식 교과목으로 이 경제 금융 교육을 채택해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고 또 많은 그 교사분들하고 저희 3프로TV가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실 금융회사에 많은 분들이 재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조조정 비슷한 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쌓은 금융지식이 상당한데 그런 분들도 잘 활용해서 그게 어떤 형태의 뭐 직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경교육에 그런 금융회사 출신들이 좀 가서 금융교육을 실제적인 걸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매끄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의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적금은 이렇게 다르고 적금과 CMA는 이렇게 다르고
RP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들이 더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로를 한번 뚫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주신 말씀도 사실 되게 좋은 제언이시고 사실 저희가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화에서 이제 일학교, 일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융회사들별로 이제 학교별로 매칭을 해가고 뭐 금융회사 뭐 은행 지점이 됐건 아니면 뭐 증권사가 됐건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실은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부 가동하고 있고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강사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네. 만들어서 금융 전문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소양이 되는 분들 저희가 이제 마련한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라이센스를 드려서 그분들이 좀 그거에 기초해서 학교라든가 내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지역 센터 이런 데서 금융교육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어떤 금융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게 현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표님 주신 의견이라든가 오늘 또 뭐 오늘을 비롯해서 이제 좀 몇 번 들어보시고 끝날 때 좀 의견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 감독 원장님과의 대화 말미에 여러분께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제언 같은 걸 들을 수 있게 사회자로서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감독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회사 직원들한테는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뭐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죠. 여기에 뭐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든지 뭐 공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고 검사하는 기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여기 안 들어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또 오시잖아요. 예. 뭐 금융에 관련된 내가 피해를 봤다, 뭐 보험 사기에 당했다 이런 민원인들이 감독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을 조금만 전향적으로 바꿔주면 그 민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왜냐하면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그 공무원 조직은 국민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원은 금융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니까 예, 많이 그런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 경제 금융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증권사 등에 대한 어떤 건전성 규제라든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외에도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사실 다양한 민원 내용들이 있는데 1년에 그것들이 거의 10만 건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10만 건이나 네, 됐어요. 9만 8천 건 뭐 그 네. 정도 되는데 그 내용 중에 그렇게 하는 내용 중에 사실 일부를 저희가 반복되는 민원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이제 금융회사에서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들도 꽤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상품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도 있고 한데 네. 거기서 좀 이제 반복되는 민원의 것들을 추출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금융 교육 콘텐츠 전달에 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제가 네. 이제 작년 6월달에 감독원장 된 이후에 저희도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국민들께 이제 왜냐면 사실은 여러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도 어떻게 보면 침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구하려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 주셔서 지금 그것들을 조금 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이 금융 그 교육센터 이런 데 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을 꽤 많이 올리긴 올렸는데 네. 이제 결국 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접근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저희도 우리 정말 유명이신 김동완 대표님께 이걸 부탁을 드린 것 자체가 네. 뭐 3프로 TV도 그렇고 또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께서 쉽게 접근하시는 매체라든가 플랫폼에 좀 저희가 그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네. 제작의 문제도 있지만 접근과 이제 그렇습니다. 전달의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이 네. 지금 고민이 좀 큽니다. 사실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독원에 정말 보화 같은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다트라고. 모든 그 투자의 이 선배들이 그것만큼은 읽어봐라.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사업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기마다 이 회사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떤 지분의 변화가 있는지 다 거기에 나와 있어서 사실 제가 뭐 모든 나라의 그 기업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다 견주어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장 탁월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투자자 혹은 잠재적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은 자료를 보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사실 감독원의 데이터베이스로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거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인력이 드실 거예요. 예, 별도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트 공시 시스템이 있어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관심 있을 때 이제 네이버 검색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숫자적 측면에서 좀 더 그 해당 기업 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으면 다트에 일단 들어가 보시는 게 좀 제일 뭐랄까 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트 말고도 파인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네.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시정보 이외의 일반 금융정보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사실은 꽤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심지어 이제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융 상품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뭐 다트라든가 파인 사이트를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게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국민한테 알리는 그가 조금은 그 데이터에 비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으시니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직업에 관련된 고민도 많고. 근데 또 직업에 대한 고민의 근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안정적인 재정,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언제까지 일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막연하게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원장님도 그러신 것 전 지금도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담보를 맡겨야 되고 또 뭐 직업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크레딧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경제적 자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신용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저기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각 생애 주기별 여러 가지 그 금융과 관련된 플랜을 할 때 보통은 이제 20대 전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만 대학을 가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가면서 뭐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꼭 결혼이나 내 집 마련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무슨 자동차를 산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시기별 어떤 지출과 캐시플로우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기는 괜찮지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는 괜찮지만 지출이 더 많은 인생의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사실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부채를 쓸 수 있을지 또는 부채를 쓰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할지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사실 신용이고 신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특히나 이제 금리 상승기에 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저금리 시절에는 조금 더 그게 덜했었는데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제 소위 이제 뭐 10등급 분위표로 볼 때 1등급에서 3등급 고신용자 분들조차도 3에서 4% 정도의 최저한 그걸 부담해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신용등급이 좀 나빠지면 그거보다 사실은 그 스프레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똑같은 금액을 빌릴 때
이제 빌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지만 신용등급이 나쁜 경우에는 뭐 거의 5%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등급 관리가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됐고 네. 신용등급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소소한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신용등급을 조금씩 낮추는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그 매달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연도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납입기를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돼서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스케줄을 만들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일부 그냥 아예 뭐 어디 좀 편하게 쓰려고 뭐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다든 이런 것들이 당장 그게 이제 티는 안 나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기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할 네.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일종의 어떤 생활의 습관처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신뢰라는 게요. 한번 훼손이 되면은 그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듯이 개인의 신용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연관해서 사실 이 주제하고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개인의 신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느는 만큼 뭐 예를 들면 부채가 늘면 그거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자기 돈으로만 해서 기업을 하는 것도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이런 것들을 견주어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죠. 예, GDP라든가 어쨌든 통상 비교되는 수치 대비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몇 군데 나라를 빼곤 사실은 저기 가계부채 규모가 꽤 큰 편이고 그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도 뭐 약간 이제 교육과는 좀 벗어난 주제지만 좀 시의성 있는 걸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재작년부터 가계부채 증가가 너무 가파르게 이루어져서 네. 사실은 재작년 2년 전부터 계속 가계부채를 관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사실 쉽사리 꺾이지는 않았던 것이 예. 현실이고 근데 참 이자가 무서운 게 저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잡더라도 사실은 증가세를 쉽게 꺾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이제 300bp 가까이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와중에서 지금도 이제 올해 숫자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제 가계부채가 좀 꺾이는 추세가 있었고 다만 이제 4월달 그렇죠. 숫자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가 좀 늘었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 그래갖고 정책금융을 이제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10조 이상 공급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 는 거지 최근에는 이제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느는 건지가 중요한 건데 비교하자 보면 이제 전체 경제 사이즈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는다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3, 4년간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건 아니면 걱정스럽죠. 금융시장의 어떤 확장 전체 추세건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그게 빨리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저희 우리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에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로 지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92년도에 사회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인사부에서 내려오라 해서 무조건 저축을 하라고 해서 들었던 게 재형저축을 들었어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인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프로모션하고 이자율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면세 뭐 이런 네. 면세 면세도 주고.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12, 13%. 예. 그러니까 그게 저의 예금 금리였으니까요. 대출 금리는 그때 한 15, 16, 17, 18 이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주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 본전이 17%였거든요. 대출 받아서.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여전히 이른바 B2 그게 아직도 안 준단 말이죠. 네. 그 이제 사실 그 어떤 거시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과 이제 그 상황에 살아서 사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양쪽을
겹치서 보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교육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저기 직업적 이유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가 금지가 돼서 주식은 못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간접 투자가 됐건 직접 투자가 됐건 가동 가능한 범위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은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전체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본인의 이제 생애 주기의 전체를 볼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3년 후에는 그 전에 타던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야 되면 그때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 이런 중장기 플랜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중장기 플랜 하에 그러면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돈은 얼마고, 그리고 평소에 급하게 써야 될 때는 유동성 자금으로 얼마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요 정도, 예를 들어 내가 100이 있으면 그 100 네. 중에 한 15 정도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데 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전체 계획이 있는 하에 그런 본인의 어떤 뭐랄까 이제 관심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성향에 맞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권장할 바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일부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자산 가치가 늘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예. 예를 들어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뭐 일부 이제 뭐 바이오니 어쨌든 그런 주식을 통해서 자산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대적 바탕은 되게 맞습니다. 커지는 예. 경우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어떤 성공 사례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런 뭐 어쨌든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면, 최근에는 유튜브도 됐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실 남의 성공한 스토리들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시장에서 이제 물론 시장 전체가 커지면서 같이 이제 업사이드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손해 본 경우의 케이스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전파가 안 되는 반면, 네. 이제 많이 수익을 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지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일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수익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못 되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투자한 분들이 손실이 나니까 거꾸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레버리지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이 좀 있고, 좀 다른 주제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또 뭐랄까 좀 더 그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희도 사실은 뭐 오늘 교육 얘기를 하고 교육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시장 관리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어떤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뭐 가짜 뉴스니 내지는 뭐 그게 이제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약간 이제 저기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약간 왜곡돼서 전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네. 그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자산 시장의 팽창,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슈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 이제 큰 그림에서 연결돼 맞물려 있-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교육도 사실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지금 연결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탈락했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나타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활용해서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전월세 사기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 뭐 불법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젊은 분들이 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08, 9년 금융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잘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나 또 그 집이 또 오르니까 담보 가치가 또 늘었을 거고, 거기서 또 저금리 상태였으니까 그걸 또 파이낸싱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의 경제적인 격차가 뭐 쉽게 뭐 한 5배, 10배씩 차이 나니까 나만 그 대열에서 탈락한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극이 오면은요, 저 같아도 이렇게 동할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인의 어떤
생애 주기별 뭐 자금 소요라든가 수익에 맞는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하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제일 그것들을 좀 먼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전제된 이후에 예를 들어 내 수입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씩 조정이 되겠죠. 뭐 3개월, 6개월, 네. 1년 사이에 또 본인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지식이 생기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약간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SBB 사태라든가 뭐 예. 작년 말에 있었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든가 흥국생명과 관련된 이런 금융시장 상황들을 개별 이벤트로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는 약간 큰 그림에서 보시면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여기 혹여 이제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리만이 그러니까 그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미국 연준과 이제 재정 당국의 소위 이제 양적 완화나 그렇죠. 이자 유동성 이제 공급.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사실은 그런 위기를 막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2009년 10년부터 계속 되었던 유동성 공급이 사실은 원래는 코로나 즈음에 그것들을 이제 긴축하려고 그렇죠. 계속 했었던 건데 그러다 그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어떤 그 경제적 충격을 갖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 온 거고 그러니까 그 유동성 공급 상황을 원래 끝내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몇 많이 배로 했죠. 유동성을 예. 공급하는 상황이 돼서 그게 사실 2008년 9년부터 해서 지금 2022년까지 그게 이제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계신 20대 30대 분들은 유동성 공급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네. 실효금리가 거의 1% 이하의 금리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생활 패턴이 있으신 건데 롱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물가 상황이 국내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도 10%대 이제 근원 물가 물가죠. 상승을 예. 보이고 있어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물가 상황과 관련돼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최악의 물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보통 수요 사이드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네. 양적화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생산성의 어떤 향상으로 해서 그것들을 물가를 억누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15년 사이 일이었는데 지금은 공급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 뭐 원유가 오른다든가 내지는 공급망이 좀 혼란이 돼서 비용이 오른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반세계화도 있는 또 거고 그런 영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전례 없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이제 개별 이슈로 보실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돼서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지난 한 10년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이 이제 이게 정상화돼서 균형점을 찬다 하더라도 균형금리라는 게 보통은 그전에는 실효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2%대면 금리가 2% 언저리였다는 것들은 사실상 그렇죠.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제로금리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또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약간 일종의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 그럴 때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개별 상품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내지는 3프로TV에 듣는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금융생활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관련돼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가져보실 필요도 있고 그런 습관이 몸에 쌓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인데 내년에는 혹여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자율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이하로 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지금 장기 적금을 예를 들어 뭐 지금 4%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10년짜리 네.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네. 투자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안 적절한 건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좀 재밌게 좀 한번 쭉 스토리를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한 가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경험한 건데 현지 시각으로 뉴욕 시각으로 화요일 아침 10시에
아주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죠.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회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막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980년도에 본인이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 이자 청구서를 이렇게 액자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자율이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22.2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1980년도니까 지금 40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액자에 넣어놨는데 정확히 40년이 흐른 2020년 12월에 금리가 얼마였냐면 2.25%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불해야 될 이자율이. 그래서 그 40년 동안 무려 20%, 2000bp라고 하죠. 200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혹시 하워드 2020년에 그 이자 청구서도 프레임에 넣어놨냐 그랬더니 네 말 듣고 넣어놓을 거라고 그런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쓴 게 그분이 쓴 메모의 제목이 뭐냐면 Sea Change입니다. 바다가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상전벽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환경이 변한 건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초저금리 과잉 유동성 시기에 그 포모 현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자산 운용을 하심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계속 갖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수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보통 따지지만 예. 시장에서는 사실 또 뭐 예를 들자면 여러 산업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고수익을 내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지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판단을 꼭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다양한 간접 투자라든가 내지는 지수 연계 상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뼈를 깎는 자각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계신 주로 이제 젊은분들 예. 많이 계시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뭐 그런 기대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큰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왕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사기 사건 중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최악인 것 같은데 예. 전 월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다 갖고 이거 예방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법제도로서 하는 부분도 있음과 동시에 그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알아야 될 상황도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2,400세대인가 어쨌든 2,000세대가 훨씬 넘는 세대의 피해자 중에 70% 가까이가 20, 30대 네, 그 그렇겠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말 네. 무슨 10명 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뭐 이렇게 있듯이 정말 작정을 하고 정말 완전히 속이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라든가 금융 지식이 있는데 왜냐면 사실은 전세 뭐 월세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보통 보증금을 주니까 꽤나 큰 돈 몇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럼요. 돈을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게 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부동산을 매개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지만 그 보증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사실은 개인 간에 빌려주는 돈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라서 그럼 내가 그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갚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안 갚거나 그 사람이 이제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와 관련돼서 사실은 그 임대인이 정말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그 소유 명의자와 같은지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리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대리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지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직접 거래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물론 이제 그런 저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중에서는 사실 공인중개사랑 짜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공인중개사를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 체크가 가능한 적정한 공인중개사를
쓰는 게 필요하진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상대방의 어떤 신뢰와 관련된 문제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악이건 선이건 간에 결국은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돌려줄 때 내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건데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항력이라든가 어떤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막연하게 그냥 아예 그러면 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확정일자 성립 날짜를 조금 더 너무 뒤로 한다든가 해서 사실 그걸 좀 잘 못 챙겨서 피해 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항력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내지는 저당을 잡는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찍히지 않습니까? 이제 등기부에 찍힌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제3자가 그거를 확인해서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 건지를 권위 있는 기관이 그거를 이제 뭐 우리 저기 법원에서 관리한 사법부에서 관리한 등기소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이런 그렇죠. 이제 개념인 건데 그 이제 법률적으로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사실은 물건은 아닌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물권적 효력을 주면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한 건데 그 대항력은 뭐냐면 누군가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제3자가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대항력의 요건은 건 내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점유를 확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확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가라 그러더라도 아니 나는 임대차 기간 2년 동안은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항력 확보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전입 신고 그리고 실질적인 점유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챙겨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피해 사례 중에는 뭐가 있냐면 집주인이 이제 뭐 집주인이랑 잘 지내서 근데 사정이 있는데 내가 여기 담보를 대출을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제 조금 잠깐만 전출을 해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갖고 임차 보증금도 안 올리고 나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전출해달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저기 선량하고 착한 마음에 집주인 아줌마가 저기 나 임대료도 안 올려주려고 대출 좀 받는다는데 그럼 잠깐 이사 갔다 와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전입 신고를 하죠. 근데 다만 그때 벌어진 어떤 그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뭐 추가적인 어떤 저기 담보대출이라든가 꼭 대출이 없더라도 그때 예를 들어 뭐 그리고 일부 채권 중에서는 일부 국세 채권 중에서는 사실은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거기에 우선하는 채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절대 양보하지 말고 지금 챙겨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 거고 확정일자도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약한 게 보통 이제 2억짜리 빌라다. 예. 그러면 이제 내 보증금은 한 1억이라고 치면 근데 이제 선순위가 예를 들어 한 5천 정도 대출 채권이 있으면 집주인 아줌마가 내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게 2억인데 5천밖에 없고 총각 1억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5천이나 버퍼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근데 생각하는 그 버퍼가 실제로는 경매 집행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등기부에 등장하지 않는 일부 선순위 국세 채권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 뭐 한 전체 가액 중에서 한 20-30%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저기 전세 보증을 못 받아야 되는 리스크가 그렇죠. 떠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만 또 주택 가격 자체가 사실은 변동이 떨어지죠.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버퍼를 두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 사이트도 있고 뭐 KB부동산이라든가 요새는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거래 가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거래 가격을 좀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순위 같은 것들을 등기부등본을 꼭 띄워봐서 선순위로 왜냐면 담보채권이 보통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이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집주인 아줌마는 그게 설정은 1억이 되는데 실제로는 5천밖에 안 돼 막 네.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당시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5천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근저당이 돼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이자가 더 쌓인다든가 추가적인 게 있어서 1억에 차면 그 근저당은 나의 임차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매매가라든가 이제 그 선순위 담보의 그 버퍼를 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기 구조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러면 확정일자 같은 것들은 우리는 보통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도 제대로 못 챙겨서 네. 피해 본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건 좀 더 나아간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데 가면 선순위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확정일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정일자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의 임차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거나 어떤 하는 건데 왜냐면 내가 모은 돈의 80~90%를 어디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인 공인중개사한테 삐를 지불하는 것들이 당장은 50만 원, 100만 원이 아깝지만 그만큼 또 그거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도 관리하고 또 사후적으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나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해야 될 일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이제 뭐 청년 시절에 뭐 전세도 살아보고 뭐 월세도 살아보고 저는 신혼살림을 일산에서 전세 3,300만 원인가요? 그렇게 95년도에 시작했는데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몇 건 이렇게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가 좀 이렇게 온정적이라서 그런지 그냥 믿고 보내세요. 그래서 일단 뭐 집 살 때도 이거 뭐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 한 5천만 원만 보내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했다가 이래도 되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클리어링이라고 하나요? 이게 정산하는 그 구조가 제가 미국에서 집 살 때 하고 에스크로 구자라든지 그런 제도도 그렇고 조금은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약간 좀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금융당국도 그렇고 국토부총무부처도 그렇고 그런 어떤 방금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친 그 허점을 악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이제 노력 중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 그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랑 같이 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 경험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미국은 그 부동산 거래 B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높습니다. 실제로 네. 높아요. 되게 B가 되게 높은 대신 네. 높은 서비스가 많죠. 대신 에스크로를 해준다든가 네. 뭐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는 건데 저희는 사실은 워낙 그 부동산이 계속 팽창을 하고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좀 다양화 안 돼 있는 측면도 사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또 하나는 되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심지어 이제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이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현금 내지는 수표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임대인이 홍길동인데 성춘향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죠. 그 되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임대인 본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돈을 입금하는 명의 계좌는 가급적 그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거나 꼭. 몇 가지 그런 것들은 좀 꼭 장치를 좀 잘 번거롭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개사가 받는 경우도 있죠. 중개사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간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계약금 입금이라든가 잔금 입금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은 에스크로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크로라면 이제 누가 그 돈을 제3자가 누가 이제 돈을 갖고 있다가 자금 정산이 안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렇죠. 이제 돌려주는 걸 담보해 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제도적으로 좀 볼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어서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원희룡 장관 뵙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잘 뭐 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원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사실 국토교통부의 정부에서 같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의 뭐 법무부 이슈도 주관을 있고 보겠는데. 사실은 이게 네. 정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부처 간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해당 부처 입장에서는 그걸 남의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너무 가르기보다는 국민들 네. 느끼시기에는 결국은 그렇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것들 한번 또 검토를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처들은 대부분 뭐 저 세종시에 가 있고 하니까 예, 감독원이 여의도의 제일 중앙에 센터에 있으시니까 예. 또 이런 민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참 고민거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산 좀 모아야 돼. 시드머니를 좀 모아야 돼. 그런데 사실은 계산성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내 월급에서 이거저거 쓰고 뭐 예를 들면 월세 내고 그리고 안 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또 직장의 선배들은 집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처음에 청소년기 신혼 때 뭐. 근데 이제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이렇게 예.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꼭 그렇게 바람직하게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보통은 저도 이제 뭐 정기적금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그렇게 돈을 좀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일부터 그렇게 모은 것도 있고 이제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예. 지금처럼 뭐 정기수집 펀드라든가 다양한 금융 상품이 좀 덜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예. 주로 처음에 예를 들어 뭐 이제 각자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뭐 상황에 따라 그 시드머니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어떤 게 되는지는 다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중반부터 소득이 있었죠. 소득이 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1,000만 원이 됐건 3,000만 원이 됐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그 일부 이제 수익도 나고 손실이 날 때도 그냥 두고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들 본인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학자금 대출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일정 정도 로드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기적금을 해갖고 예를 들어 뭐 한 1-2천만 원을 모으고 그걸 갖고 이제 월급 통장에서 나가게끔. 예, 아예 그냥 설계를 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고 대신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이제 한 30대쯤 되면은 예. 결혼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뭐 기혼도 계시고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이제 30대 때 결혼을 할 때 내가 이제 전세 자금이라도 얼마나 쓰려면 예를 들어 뭐 내가 모은 돈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러면 내가 요 정도는 모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름의 어떤 이제 생애 주기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딱 그 정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 아까 얘기한 1-2천만 원 이상 정도의 시드머니가 모인 이후에는 그걸 갖고 이제 보통은 뭐 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네. 좀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좀 전세 자금이 됐건 아니면 뭐 대출을 받고 사건 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굳이 꼭 뭐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는 게 꼭 필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대신 그걸 갖고 본인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건 뭐 결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제 좀 회사라든가 내지는 어떤 가까운데 뭐 오피스텔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로드맵을 좀 사서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어디다가 몰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특히나 이제 당시 저처럼 30대 초반 저처럼 그 모은 돈이 내 전 재산인데 물론 심지어 그때도 90년도에도 왜냐면 90년도 후반 이제 IMF 이후에 사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2000년 초반에도 닷컴 그렇죠, 열풍이 버블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네. 그때도 무슨 뭐 몇 배가 오른다든가 아니면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항상 레버리지는 위아래로 같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3년 후에 뭐 이거를 뭐 저쪽으로 내가 원한 뭐 여의도에서 이제 뭐 마포로 이사 가고 싶다 그래서 마포에 어디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은 그런 돈은
저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위험자산의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 이런 뭐 물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데 다만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권유해주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네. 하나 확실한 건 모두 다 저기 예금 적금에 넣는 것도 그렇게 현명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해 보이지 않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이제 그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꼭 머피의 법칙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내 돈을 써야 될 때 주식이 빠져요. 꼭 환전을 해야 될 때 원화가 약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저는 이제 환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언제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이 예를 들면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달러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들 학자금을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한 4, 5개월 전에라도 4분의 1, 5분의 1씩 그냥 환전을 좀 해놓으시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달러를 그냥 전체 자산의 한 5%라도 달러를 갖고 계셔도 달러 쓸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는 가급적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꼭 그렇더라고요. 그 돈 꼭 필요할 때 주식을 팔려고 그러면 그때가 마이너스가 나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뭐 돈 지키는 건 큰 재산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젊은 시절에 돈을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잃게 되거나 피해를 보면 그게 데미지가 훨씬 크게 가거든요. 그게 금융 사기잖아요. 그래서 감독원에도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그 과장님인가요? 예, 팀장님. 예, 팀장님인가요? 예, 예. 그 승진하셨다고 이제 보니까. 아, 예,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그 보이스피싱을 예. 할 때 뭐 금융감독원 뭐 김미영 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좌가 도용됐으니 뭐 일로 연락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 금융감독원에 김미영 팀장이 있으세요. 계세요. 그리고 제가 와서 그분이 일을 엄청 잘하셔서 예. 저희가 했을 때 그분이 그 방금 얘기한 보이스피싱 단속하는 부서의 그 부서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미영 국장이 이제 김미영 팀장을 잡으러 다닌다고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예. 어쨌든 저기 사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약간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일부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약간 열풍이라든가 뭐 레버리지도 그렇지만 이게 왜냐면 사이클상 20대 후반은 약간 춘궁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주위에는 돈 번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돈 번 사람 뭐 크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정말 저기 한 명이 돋보여 보이는 거지만 그 20-30명이 비슷한 투자를 하다가 사실 또 손해 본 사람도 있고 크게 돈을 못 번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뭐 좀 어떻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아까 학자금 대출이 됐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저기 그 뭐 전세 보증금 하면서 대출을 받으시건 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쓰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건데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한 3개월, 6개월 만에 바로 내 예금 금리는 안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너무 빨리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대출 알선 사기라든가 취업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기 급한 처지에는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본인이 쓰고 계신 대출의 뭐를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린다 아니면 금액을 늘려드린다 이랬고 네. 그런 연락이 와서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작업 대출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왜냐면 젊은 분들은 신용이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이 나쁘지도 않으니까 백지 상태 같은 거니까 중간쯤 된다 치면 이분들 명의 예를 들어 뭐 제가 네. 20대 뭐 지금 취준생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당장 뭐 크게 돈은 없는데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 명의로 통장거래 막 한 6개월, 6개월, 한 3개월 정도 해서 실제 무슨 수입이라든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명의로 예를 들어 뭐 원래 내 명의로 되는 대출이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1억짜리 대출을 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명의자한테는 일부 금액만 주고 본인들이 빼가는 경우가 사기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돈을 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용도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내가 1억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신용도 나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돈을 주니까 사기의 정도가 악성이 덜 나쁜 거예요. 정말 진짜 사기는 그렇게 해서 뺏어간 걸로 다 신용정보를 탈취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다 뭐 저기 빚을 막 2, 3억 정도 한 다음에 신용분자를 만들어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게 보이스피싱 방식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출알선 사기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고 취업 활성과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워낙 다들 뭐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취업 발전 사이트라든가 앱 같은 걸 쓰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연락을 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보 탈취의 방법으로 내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잘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취업 발전에 필요해서 신분증을 달라 뭐를 달라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대출한 다음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되게 다양한 방식의 지금 어떤 사기 수법들이 지금 되게 비일비재하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거기에 피해를 많이 당한 분들 중에 다수가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고 이제 그전에는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내지는 방금 얘기한 어떤 무슨 뭐 대출 알선 사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령층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체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반면 젊은 분들의 피해 규모가 더 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런 사기 수법들이 되게 늘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 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왜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내지나 SNS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실 사기를 많이 치다 보니까 오히려 노령층은 이제 전화로 하는데 전화로 이제 요새는 다 알죠. 전화로 뭐 저기 약간 중국말씨 쓰고 막 이러면 다 전화 끊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아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 저기 시대를 벗어난 보이스피싱 방법이고 최근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저기 친지를 가져간다든가 내지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지금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해요. 예.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심각하던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민생 범죄라고 우리가 민생 사범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마 감독원장님 되시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잡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뭐 세대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금융 사기범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좀 진짜 이렇게 한번 걸리면 정말 이거는 다시 이런 범죄를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좀 강한 처벌을 좀 감독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니, 저희도 감독원도 사실은 그런 불법 사금융 단속과 관련된 것들도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어떤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수사관이랑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챙겨서 네. 보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저기 약간 뛰어넘는 건데 아까 저기 어느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달러를 아까 머피의 법칙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저기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었는데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2009년도 10년도가 어느 때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만 직후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 한 1,600원 이상이 됐던 것 같고 1,400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때 1,500원이 네,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1,600을 찍냐 마냐를 보니만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야말로 정말 왜 하필이면 내가 갈 때 이러냐 이런 상황에서 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습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전을 하거나 해야 될 때는 그냥 하는데 필요할 때만큼 하는데 절대로 한 번 환전한 걸 다시 환전을 안 해요. 이제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그냥 달러가 있으면 물론 많지도 않지만 다만 몇백 불이 되더라도 뭐 수수료도 그렇지만 어쨌든 일종의 이제 저도 일종의 이제 외화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뭐 한 건데 어쨌든 저기 각자 근데 다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자산 관리 어떻게 할지,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할지, 내지는 뭐 외화 자산에 뭐 해외 자산에 관심을 갖을지 다 각자의 성향과 뭐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내지는 처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주기별 저 수입의 인아웃플로우에 따라서 한다, 내지는 네. 한 군데에 몰아서 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랑 일맥상통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금융회사들한테 당부하는 부탁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금융회사들에. 네.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금융회사들은 속성상 모든 만기를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다양하게 함으로 자기 만기를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노하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만기를 일치시키라. 그러니까 이제 자산 운영하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일률적으로 일치시키지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만기 관리를 안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렇더라고요. 자산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만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유동성 자산을 갖고 가고 어느 정도를 저기 롱텀 포트폴리오 갖고 할지를, 그런 것들도 좀, 그것도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인데, 보통은 주식에 투자하지 채권에 투자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만기 관리를 되게 좀 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학 시절 말씀을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달에 제가 유학 갔거든요. 달러가 2,000원이 넘었을 때.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 일부러 그때 유학 갔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 ALM이라고 하죠.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하는데, 그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아까 생애주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통상 제가 자료 보니까요, 소득이 지출 대비해서 이렇게 쭉 진취적으로 느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47세 정도까지랍니다. 47세 넘어가면 이제 지출이 소득을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니까,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한 4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되, 그 이후 넘어가면 좀 보수적으로 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감독원에서 저 신입 직원을 꽤 많이 뽑으셨나 봐요. 아, 저희요? 예. 저희 이제 저기 사실은 감독원이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예. 아닌데, 왜냐면 또 공무원이 아니게 만든 이유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IMF 구제자금을 받으면서 금융감독 시스템을 그분들 보기에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독립적이고, 내지는 좀 이제 그 어떤 감독 자체를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이런 것들을 합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 만들고, 이제 저기 직업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민간의 성격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계시던 분들이 외부로 또 다른 직장, 금융회사나 아니면 뭐 로펌이나 이런 데 가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어떤 또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저기 우리 주식시장과 관리와 관련된 이슈, 네. 검사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안정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인력 수요가 부족해서, 저희가 보통은 한 많이 뽑더라도 7, 80명 정도를 뽑았는데, 최근에는 100명 이상 뽑고 있고, 일단 올해 이제 상반기 공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 140명이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경력직 분들을 이제 1사분기에 벌써 저기 한 30명 가까이 뽑았고, 경력직도 뽑으시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도 또 이제 하반기에 또 60명 정도 좀 채용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취준생들이 계시잖아요. 원장님 감독원에 올해 전형은 다 끝났습니까? 그럼? 경력 전형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신입 직원은 이제 내년에 또 뽑으실 직원은 텐데.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프로세스가 하반기에. 시작되니까 또 네. 뭐 저희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기관 IR을 하자면 저희도 이제 감독원이, 왜냐면 저도 사실은 외부에 다른 업무를 하다 온 분이고, 물론 오랫동안 감독원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리고 이제 감독원도 조직인 이상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외부에 이제 여기 있다가 다른 금융회사를 간다 이런다 그러면 사실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감독원의 특성상 왜냐면 계속 저희는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파생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파생 상품의 어떤 구조를 따라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IT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IT를 그분들만큼은 안 돼도 적어도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걸 검사하는데 할 수 있도록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되게 여러 가지 들고 남이 좀 자유로운 게 적정한 조직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금융회사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원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예. 어떤 저기 뭐 직장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린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보험, 증권이라든가 뭐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볼 수 있고 국제 업무도 많고 하니까 저희도 저기 하니까 좀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얘기만 너무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가까운 후배들이나 뭐 조카나 사돈 동생 금융권 중에서 취업. 예. 금융 취업과 관련된 예. 실제로 금융권에 있는 저희 이제 가까운 가족분들도 사실 금융권에 많이 있는 편이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 막연하게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금융권이라 하지만 사실은 은행, 보험, 증권, 업권만의 특성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다르고 예. 또 예를 들어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그것도 되게 틀리죠.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성격이 다른 어떤 산업적 특성이 있는 데다가 그 다른 특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증권 쪽은 좀 예를 들어 뭐 재무라든가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제 관심인 자기가 이제 직접 예를 들어 운용을 한다 내지는 뭐 저기 뭐 분석을 한다 치면 사실 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건 너무 물론인 네. 것 같고 보험도 그런 거예요. 보험도 예를 들어 뭐 통계적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든가 내지는 어떤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자산 네. 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저희가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을 뽑을 때조차도 저희가 권역을 7개로 나눠서 경제, 경영, 법, IT, 리스크 관리라든가 소비자 보호 다양한 방식으로 권역을 금융감독원조차도 공적 기능이 있는 감독원조차도 사실 그렇게 뽑는다면 금융회사들은 사실은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재상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똑같은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은행 같지만 예를 들어 A은행은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조금 더 큰 화두가 돼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네. A은행이 있고 예. B은행은 기업금융과 관련된 게 더 화두가 돼 있는 B은행이 있고 뭐 C은행은 예를 들어 뭐 해외 진출, 뭐 인도네시아 진출이다 이렇게 좀 더 각 은행별로도 좀 그때마다 좀 화두가 달라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데서 원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학문적인 자질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덕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융공기관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금융공기관은 옛날에는 이제 쭉 인류적으로 해서 했지만 예를 들어 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완전히 다 이름만 은행인 거지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조직인 그렇죠. 거고 예를 들어 금융공기관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증권금융은 또 완전히 다른 또 성격의 조직인데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그것들을 다 한번 지원해 보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근데 대신 그렇게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관심이 있으면 군을 묶어서 예를 들어 뭐 나는 이제 IT 관련된 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저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이제 IT 베이스가 네. 강한 어떤 금융회사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것과 내지는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금융회사 내지는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융 아카데미를 수료했다든가 예. 또는 뭐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뭐라도 어떤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호감이 가고 네. 이분은 예를 들어 20대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을 갖고 계속 해오셨구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꼭 그리고 이제 금융아카데미를 들어서 금감원을 오시라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뭐 다른 금융권이라든가 볼 때도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꼭 그리고 금융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금융 관련된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서 관련된 뭐 무슨 코스를 한다든지. 코스를 한다든가 네. 내지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어떤 요소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셨을 거예요. 화제를 조금 돌려볼게요. 뭐 출장도 다녀오신 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저도 좀 공감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이렇게 여러 섹터에서 세계 1위를 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도 1등이고 2차 전지도 1등이고 또 뭐 자동차 일부도 그렇고 뭐 이렇지 않아요. 조선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예전만 못하고 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렇게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측면에서의 협업 구조가 깨지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만으로 진짜 이 선진국의 상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빈자리를 금융이 좀 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금융이 세계적인 되나? 세계적인 은행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동남아라든지 이런 아세안 국가에 가보면 우리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현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또 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의 선진화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금융지주가 보통 지금 6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조가 넘는 500조가 넘는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이 국내에 여러 개가 있고 사실은 증권회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꽤나 큰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그럼 되게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500조, 600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우리 전체 예산이 이제 600조 그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자산이죠. 근데 그 정도 자산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산을 그러면 다 국내에만 투자할 거냐?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에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무슨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상 성장률이 지금 1.5% 내외 정도로밖에 전망을 안 하는 물론 이제 그게 평균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 그림에서 1.5%는 남 얘기 같지만 누군가가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가 뭘 해서 100에서 저기 1.5만큼만 이게 성장을 한다는 거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낮은 수익률이거든요. 내가 1.5%의 이자를 받고 어디 예금한다 그러면 별로 안 내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결국 국내 경제의 내수 시장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단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롱텀으로 성장률을 어떻게 제고시킬지 이런 고민들을 정부라든가 저희도 막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딘가에서 조금 더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500조, 700조 이런 자산들의 적정한 수익 확보가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똑같은 얘기인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국내 전체에 대한 투자가 꽤 큰 거긴 합니다만 자산 규모가 예를 들어 몇백 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갇혀 있는 한반도에만 투자한다는 것들은 글로벌에서 보면 되게 아까 제가 개인에게 대한 개인도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되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물가 상승률과 예를 들어 호주의 물가 상승률 내지는 인도의 성장률과 이게 다 다른 것처럼 어디가 좀 더 나쁠 때 어디는 덜 나쁜 데도 있고 그러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야 사실은 여러 가지 외적 충격에서도 그 일정한 수익률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등등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금융은 이제 좀 약간 반성적 거를 되게 좀 아주 단순화해서 하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크고 현대자동차가 크고 무슨 현대중공업이 크는데 포스코가 크는데 자금적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의 금융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자본시장도 우리 국내 자본시장도 커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자체가 사실은 고부가치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금융을 너무 산업으로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서 뭐 은행 경쟁력 강화라든가 자본시장 활성화라든가 다른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사실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여유롭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되게 이제 국내 산업 금융을 발전하고 다양한 어떤 좀 더 외향을 넓혀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후 미래 20년, 30년에 이제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래도 앞단에 서 있는 나라로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꼭 이런 컨텐츠를 금융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서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과잉일 정도로 한국의 젊은 세대 또 중장년 세대들이 경제금융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최근 4, 5년 만에.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화두 또 온라인 모바일이나 화두에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이 훨씬 침투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출장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구독자들이요, FMC를 하면 그 실황 중계로 막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를 막 실황으로 막 번역을 해서 막 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그렇지 않는다고. 과잉이잖아요. 근데 그 과잉이 사실은 저는 축척을 낳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린 여전히 금융 후진국이지.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못하다는데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을 잘 잡았다. 컨텐츠라는 측면도 그렇고 금융 선진화의 방향은 잘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쪽으로 더 가게 하고 또 정책적으로 또 규제나 법적으로도 이걸 잘 이렇게 해주면 바라건대는 한 10년, 20년 있다가 한국 정말 금융 선진국이지. 많은 해외 투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또 한국이 해외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서 또 부가가치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예를 들어 뭐 금융 분야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자산 운용이라든가 자본시장과 관련돼서는 왜냐면 우리가 워낙 축적된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고 젊은이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약간 그런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영역들이 꽤 많은데 금융에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뭐 이제 40, 50대만 해도 언어적 측면의 제약이 되게 컸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면 금융이 이게 결국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금융 상품, 금융 공학도 있고 뭐 상품도 있고 다양한 어떤 뭐 있지만 결국은 누굴 믿고 내 손에 있는 돈을 저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냐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래 어떤 그런 ABC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신뢰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뢰가 쌓이려면 사실은 꼭 무슨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계신 분과 제가 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요새 말로 티키타카를 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쌓아야 큰 거래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는 사실 그러려면 이제 보시면은 주요 이제 금융 허브로서의 선진국들이 뉴욕, 런던, 뭐 프랑크푸르트도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런던이 제일 큰 시장이고 외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는데 두바이도 요새는 이제 중동 그걸 때문에 두바이도 있는데 대부분의 특징은 물론 이제 다른 요소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영어가 편하게 사용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버지 세대라든가 이제 보다는 조금 더 영어적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진취적이고 적적인 이런 어떤 우리가 뭐 계속 이제 경제 부양발 이후 그런 적성에 금융이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리에 밝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저희가 토양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과거는 이제 저희 당국에서는 또 반성적 고려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을 산업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한 어떤 지원의 어떤 그걸로 봤기 때문에 약간 좀 과도한 규제라든가 해외 영업에 지장을 줄 만한 이제 국내 규제 거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권사들이 이제 우리 종합투자사라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이제 4조 이상이 되면은 발행업을 발행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 종수사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위험 가중치를 둬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규모가 되면은 약간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자산 운용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종투사가 예를 들어 홍콩에다가 100% 자회사를 둘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로 쳐갖고 여기는 또 자사운용을 크게 못하게 하는 자회 100% 자회사 100% 자회사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소소한 규제들이 저희가 꽤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100% 자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모회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운영에 맞게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을 산업으로 바라봐서 산업적 진흥의 차원에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중동에서 건설 수주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토부 장관도 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이 됐건 총리가 됐건 국가 차원에서 사실 노력을 해갖고 그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융도 왜냐면 금융은 더더군다나 무슨 뭐가 있냐면 규제적 산업이거든요. 규제적 산업이란 건 나라마다 재량이 되게 그 당국의 재량이 크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당국 간의 소통의 노력이라든가 거꾸로 얘네들은 우리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애고 우리가 얘네들의 건전성을 관리할 테니까 당신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당신 나라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노력들을 사실 저희가 금융당국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네.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제 개발 왜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다녀와서 그쪽 경제부총리라든가 그 금융 당국분들이랑 이제 미팅도 하고 뭐 이제 저희 필요한 우리 금융회사 분들 뭐 애로사항도 알리고 사실은 인도네시아 감독청장이 만찬을 주재해 주셔갖고 제가 함께 가는 금융회사 CEO 분들이랑 예를 들어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보험이다 보면 보험 담당 국장이나 임원분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이제 만찬을 우리가 10명이면 그쪽 10명이 나왔고 이렇게 만찬을 호스트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전례가 없는 그런 네. 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자리에서 좀 풀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사실 꾸준히 계속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퍼블릭 사이드에서 같이 좀 그럼요. 뛰어야 이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 감독원에 오시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MOU를 맺은 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감독청에 저희가 왜냐면 인도네시아 예를 들자면 KB은행에서 1조 4천억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해 갖고 은행을 하나 인수했는데 예, 북코피은행을 인수했는데 거기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상의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은행 쪽 담당자를 한 명 보내고 대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도 한 명 내지 2명을 받아갖고 이제 저희 쪽 사람이랑 같이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를 잘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감독 경험이 쌓이면 그런 데 갈 수 있는 기회 뭐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이런 데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웃바운드도 있지만 또 인바운드 차원에서 왜냐면 이게 국내 금융시장이 저희가 사실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발생한 게 이제 IMF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 많이 커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뭐 WGBI 이제 채권지수 편입이라든가 MSCI 이제 선진국지 편입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거기 편입되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롱텀으로 있는 외화성 자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그만큼 우리한테 달러 저수지가 생기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바운드와 관련된 노력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투자들이 되게 많고 예를 들자면 KB 같은 경우에는 60% 70%들이 해외 투자거든요. KB 은행 지주의 주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이제 중국으로 왔던 투자들이 최근에는 한국 태핑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공급망 분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내지는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이제 하는데 일본은 사실 근데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해외 금융회사라든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 좀 덜 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국내 시장에 되게 태핑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을 뭐 개방한다든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지금은 2,400, 500인 코스피가 3,000도 가고 4,000도 가고 왜냐면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플레이어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토양이 좀 튼튼해져야 이제 주시장이 클 수 있다는 것들은 뭐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노력하는 국제화의 어떤 목표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인도네시아 저도 뭐 작년에 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증권회사가 그 리테일 기준으로 증권회사에서 1등 하고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마켓쉐어 기준은 1등이에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도 뭐 우리나라 은행이 상당히 규모 있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예전에는 그 뉴욕에 가면 그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입니까? 거기 보면 삼성, LG 뭐 이런 전광판이 참 뿌듯하다 그랬는데, 저는 동남아 출장 가서 이제 곳곳에 있는 우리 금융회사의 간판, 물론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을 일으킬 때 항상 초반에는 역경이 있고 또 그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또 지평이 열리고 그러는데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경제 금융에 대한 문해력이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바뀌죠. 그 바뀐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좋은 플레이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회자로서 감독원장님께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와 계신 청중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소비자 국민들께 감독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이나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내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금융 소비자들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하고 이해해주고 계신 것들이 되게 다들 당국의 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확실히 혼자 그냥 골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속 소통하고 말씀을 들어야 실제로 저희가 행하는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분들의 니즈를 맞춰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꾸로 사실은 무슨 어떤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좀 더 편하게 저희 당국에 좀 여러 가지 개선의 제언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 이제 특히나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금융에 관심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게 금융이라 그래서 돈이라든가 주식만 봐도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크로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예를 들어 중동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되게 다양한 지정학적 상황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에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정보고, 그게 이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경제지가 됐건 꾸준히, 물론 검색도 많이 해보신 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쭉 일관되게 경제신문 같은 거라든가 하나를 딱 하나 붙잡고 매일매일 그거를 일면, 그냥 정말 제목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거든요. 매일매일 그냥 일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한번 쫙 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그게 의외로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그 조망 능력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제가 우리 좀 이제 학생분들 많아서 그냥 감히 그냥 조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과 함께한 금융감독원 금융아카데미,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많은 질문 대기자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독원장의 마지막 발언 중에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감독원의 담벼락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아져서 금융 소비자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와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금융감독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이런 대화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석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